네, 블록체인 나우 일부 저희 이승익 스튜디오 편집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튜데이요. 스튜데이 편집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람다 256이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먼저 이 트래블룰 저희가 기존에도 좀 여러 번 멘션하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트래블룰, 그 두나무 이번에 자회사인 그 두나무 여러분 아시죠? 그 업비트. 업비트. 그렇죠. 예, 회사명인데요. 두나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람다 256에 상당히 큰 투자를 했는데 이 람다 256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회사는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이런 유수의 그 인재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고요. 네. 여기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죠. FIU에 따르면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내년 3월 25일까지 다 구축을 해야 인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래블룰이 뭐냐? 말 그대로 여행 트래블인데 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송신을 하고 네. 수신을 할 때, 즉 네. 돈으로 치면 계좌이체죠. 네. 해외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개인의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의무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곧 이제 발효가 되는 특근법, 국내 특근법에도 거래소 간 코인을 이체를 할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들을 다 제공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이 바로 트래블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업무 협약을 맺은 곳은 당연히 업비트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나무는 올해 그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빗썸, 코인원, 호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와 트래블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서로 MOU를 맺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중도 무산이 됐습니다. 네. 각자 다 개발하는 걸로 회사들이 다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이게 시장의 담합의 그 여지를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네. 다 각자 도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네. 참 트래블룰 관련해서는 처음에 4대 거래소가 같이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업비트가 먼저 발을 뺐잖아요. 맞아요. 또 이걸 놓고 업계에서는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에 있어서 뭐 배신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서는 이게 대형 거래소들이 뭉쳐서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도 독과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쪽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이 소식과 좀 연계해서 뭐 네. 베리파이 바스프 이름도 좀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이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이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베리파이 바스프가 뭐냐면요. 가상자산 사업자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뭐 거래소라든가 네. 이런 사업자들끼리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련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만드는 지원 솔루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자금의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이런 네. 트래블룰을 준수하도록 꼭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출시가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지난해 8월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을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동맹을 맺은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과 테스트를 통해서 솔루션을 고도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VM S101 말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메시지 표준 규정이라고 하는데 1년 만에 정식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16일 이후에 이제 그 개소를 하면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약 20여 곳의 얼라이언스 참여사가 솔루션을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베리파이 바스프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베리파이 바스프가 제공하는 AML 기능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산 송수신에 서로 그 위험도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저곳에 보내면 위험한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뭐 송신자가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알면 그야말로 이제 잘못 보내는 그 위험도가 떨어지고 네. 또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이제 네.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범죄 자금으로 쓰이는지 등등 이런 것까지 향후에 다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CBS 헬스케어 또 라운시큐어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뭐 ADI 스펙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거죠? 그러게 오늘 좀 단어들이 많이 어려워요. 네. 예, 블록체인 좀 전문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먼저 라운 시큐어가 어떤 회사냐면 국내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네. IT 통합 보안 인증을 하는 전문 기업이에요. 자사가 그 미국 법인의 디지털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최대 의료 기업이죠. CVS 헬스. 미국 전역에 약 9,900개, 약 만여 개의 약국을 갖고 있는 네. 그 헬스케어 회사고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개인들의 디지털 신원을 인증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업을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향후에 라온 시큐어가 그리는 디지털 트러스트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트러스트는 미국 전역에 약 만여 개, 9,900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CVS와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 DTX를 공급하고요. 향후에 이제 계속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시행착오를 다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ADI 스펙, 이게 협회들 간의 표준 규격이거든요. 이 실증사를 구축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검증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좀 국내 소식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부가 이 반값 복비를 제안하면서 시장에 파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 뭐 어떤 걸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제 국내 부동산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네. 이제 국가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지금 볼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네. 네. 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실 싸지가 않아요. 그렇죠. 집 하나 거래하는데 돈 1,000만 원씩 내다 보면 이게 사실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네. 가뜩이나 집값 올라서 지금 많은 대출을 끼고 전세라든가 매매를 하시는 그 중산층 서민들이 많은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손을 댄다는 방침이고요.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2억에서 6억 원 0.4%, 6억에서 9억 원 0.5% 비율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는데 네.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면 반값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거래가 그 중산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6억에서 9억 구간, 네. 이 구간이 상당히 많은 좀 그 중개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수료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나 부동산 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런 배경들이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네. 그 집값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그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팔려고 하는 분들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큼이라도 좀 낮춰주면 국민들의 어느 정도 좀 그 대체적인 표심을 잡지 않을까,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계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한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네. 남양유업 사태 이야기 안 뜨거웠죠. 짚고 넘어갈 수가 네. 없는데요. 결국 이 경영진의 사퇴까지 이어졌죠. 또 회사 매각으로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매각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다시금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결렬이 사실 무근이라는 홍 회장의 이번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남양유업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아직 회사를 매각하는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네. M&A 시장에서 되고 있고요. 남양유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뭐세요? 두 분은? 저는 손녀. 외손녀 황만아 씨. 네, 황하나 씨. 예, 상당히 스캔들이 많았죠. 마약 네. 스캔들부터 네. 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것. 그 불가리스 사태죠. 그렇죠. 코로나 네. 과대광고. 백신, 네. 예,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네. 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문매를 맞았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또 잊혀질만 하면 떠올려지는 것들이 그 영업 직원들의 행포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리점주들의, 불매 운동도 네. 이어졌었죠. 그게 출발점이 됐었어요. 네. 대리점주들에 대한 과도한 밀어내기식 영업에 네. 욕설 파문 등 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남양유업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찰나에 또 마지막에 결정타가 됐던 건 상대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 댓글. 아, 그걸 또 그 댓글 조작을 했잖아요. 네. 또 하나에. 정치에서도 댓글 조작이 있었는데 또 이 업계에서도 이 댓글 조작이 있고 상당히 많은 파문들이 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오너 일가인 홍원식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겠다. 사실상 100개를 들었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해서 사모펀드에 한행컴이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매각되면서 네. 모든 이제 사태들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었는데 최근에 인수자인 한행컴퍼니에서
매각 결렬이 될 것 같다라는 상당히 큰 의혹들을 제기했어요. 네. 매도자인 홍 회장 측에서 주주총회도 지금 나오지 않고 매수를 하는 데서 매각 절차를 계속 연기하는 액션들을 보이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쇼, 그야말로 일종의 쇼가 아닌가. M&A 주인만 바꾸는 척하다 시간을 끊어서 다시 회사를 팔지 않는 않고. 일종의 네. 쇼잉이 아닌가. 막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홍 회장 측에서 일축했습니다. 매각 결렬은 사실 무근이고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정든 남양 유업과 관련된 정리해야 될 사안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주총 전까지 좀 아주 알뜰하게 잘 준비를 해서 네. 매각을 하겠다는 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번복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이 남양유업이 또다시 뭐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뭐 정말 말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게 결렬설이 그냥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의혹들이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네.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또 됐어요. 어제 네. 10%가 넘는 또 주가 강세가 보였고 항상 네.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미래의 그 뉴스에 대해 선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다시 상승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M&A가 뭐 차가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남양이 우리나라에 분유를 처음으로 보급을 그렇죠. 한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런 그 학부모라고 할 수 없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에게 모유를 주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분유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분유의 시발점을 딱 틔워준 그런 기업인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양유업이 분명히 좀 잘못한 건 맞죠. 네. 그 과도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밀어내기 식이라든가 네. 상대 경쟁업체에 대한 댓글 주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네. 남양유업의 일개 개인과 오너 일가들의 작은 부분들 때문에 남양유업과 관계된 직원들, 네. 그 회사 전체. 납품 회사들, 그다음에 뭐 금융 채권자들 등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까지 피해를 피해를 입어요. 네. 입게 된 불똥이 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 남양유업이 잘 이제 M&A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좀 다시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손녀 황하나 씨의 이런 연달아 마약 많았죠. 스캔들로 인해서 네. 이제 그 수감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제 황하나 씨의 남자친구이자 이제 혼인 신고를 했던 네네. 남편이죠, 사실상. 네. 남편이 이제 자살을 하면서 네. 이게 되게 많은 이야기와 이슈거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회사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개 개인의 그런 일탈적인 부분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돼요. 조사를 받아서 의혹이 있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과도하게 이제 남양유업 전체 불매운동까지 연결되다 보면 거기에 남양유업이 아까 말씀드린 직원이나 소액주주들은 네, 무술제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또한 제 그 동생이랑 제가 나이트홀이 있는데 네. 어렸을 때 몰래 분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만큼 맛있고 영양가가 많다 분유 보니까 맛있죠. 예, 남양 분유에 대한 저도 상당히 아련한 추억이 있는 네, 네. 세대거든요. 이런 유업이 이렇게 이제 네. 남양유업 자체가 점점 이렇게 너무 뭐랄까 과도한 문매를 맞다 보니까 네. 왠지 모르게 저도 좀 속이 상하는 부분이 네. 왠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수탁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대응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런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네. 초기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면 말 그대로 이게 투자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끼리 10억을 모으는 거예요. 뭐 네. 20억을 네. 모으든가 돈을 모아서 하나의 민법상 조합을 만들거든요. 네. 그 돈을 하나 묶으면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이걸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야 돼요. 네. 10억 미만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옵티머스
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는 굳이 우리가 이런 그 개인들의 투자 조합을 그 수탁사로서 관리해줄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너무 벌어들인 이걸 통해서 운영을 하는 데서 운영 수수료, 네. 매출은 턱없이 작은데 네. 너무 과도하게 금융 당국의 또 간섭과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의무만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 타산이 맞지가 않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되는 개인 조합, 투자 조합들 안 받겠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이제 그 악순환이 되냐면 말 그대로 스타트업들은 네. 개인 그 엔젤 투자자들의 또는 네. 그 스타트업 투자 엑셀러레이터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투자를 못 받게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네. 상당히 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돼서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받아야 될 정상적인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불똥이 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기벤처부에서 정부에서도 과거에 10억에서 규정 자체를 네. 20억으로 올리자. 어. 그러면 20억 미만까지는 자산운용사의 수탁 관리를 맡기지 않아도 20억 미만에서는 자유롭게 개인 투자 네. 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벤처 투자와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도를 손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중기부 측에서는 뭐 10억을 20억으로 올리는 것 말고는 또 다른 대처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예, 아직 뭐 특별히 그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는 거 외에 이건 네. 또 중기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도 자산운용사에 대한 그 관리 매뉴얼을 좀 새롭게 손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라임과 옵티머스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또 과도하게 자산운용 업계에 과도한 규제로 또 바뀌어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네. 결국 그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또 현상이 발생이 되기 네네네. 때문에 투자자들의 보호와 그다음에 벤처기업들의 활성화 이 양쪽의 밸런스를 골고루 잘 맞추는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체들의 이런 미칠 영향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대처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항상 스타트업은 가뭄이에요. 네. 항상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 개발을 못하고 직원들 월급들이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계속 꾸준히 이런 금융회사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네. 토양이 풍부해야 우리가 논농사라든가 밭농사를 할 때 토양이 영양분들이 풍부해야 곡식들이 비옥해야. 비옥해야 그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네. 이게 금융은 말 그대로 이게 비옥한 토지와도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고 제도들 시스템들이 잘 마련이 돼야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풍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최근 5년간 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자 중, 이 외국인 매수자 중에 비중이 뭐 60에서 70%가 중국인들이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 소식 같은데요. 뭐 지금의 부동산 법을 뭐 중국인들이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거든요. 이 중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된 곳이 어딘가요? 네, 중국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음모로 하면 왕서방이라고도 하고요. 네. 지금 유호커라는 표현을 네. 씁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이 과거로 돌아보면 제주도가 외국인이 부동산을 5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 영주권을 주는 그 셀지 상품을 팔았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한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이유는 뒷단에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그 제도를 이제 종료를 시켰고요. 네. 이것을 모방 강원도라든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라든가 경기 침체가 있었던 강원도 쪽도 한때 평창 쪽 이런 쪽에 부동산을 사면 우리나라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지자체들마다 그런 프로모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비단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네. 마찬가지고 캐나다 네,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네. 투자이민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투자이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제도 자체를 뭐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상당히 최근 2년간 너무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애꿎은 중국인들한테 상당히 비난의 화살이 좀 가게 됐는데 네. 전체적인 거래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네. 전체 물론 사람 수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가 19,368명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0.2%도 안 된다 그래요. 전체 부동산 거래 네네네. 규모에.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이 올랐다라고 보는 건 너무 좀 과도한 네. 지적인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바로 수도권,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남부 지역. 맞습니다. 여기가 주로 어디냐면 부천, 네. 부평. 저희 집도 부천이랑 가까운데 네. 이쪽 서남부 지역 쪽에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요즘 새로운 차이나타운이 거의 형성될 정도로 네. 구로 쪽을 출발로 해서 네. 그쪽 서남부 벨트가 상당히 많은 화교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 이쪽은 가면은 살벌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마동석 씨가 나왔던 영화죠. 범죄도시. 네. 그거 저희 사촌 오빠가 만든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곧2 나오니까 봐주세요. 아, 고투가 나네. 네. 영화 크게 흥행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 배경이 다 그 신림, 뭐 네. 대림 뭐 이런 그쵸. 쪽이거든요. 네. 이쪽이 쭉 촉하면 연결돼서. 아예 한국인들은 뭐 월세방도 찾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해요. 그리고 네. 거기에 월세방을 잡으면은 왜 여기에 월세방을 잡냐. 여기는 애초에- 중국인들의 네. 타운이다. 이렇게 좀 막는다는 네. 그런 애초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개인 분들이 뭐 국적이 어디냐고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막상 가면 거의 중국 같아요. 간판들도 다 네. 이제 중국 말로 써 있고 한자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원래 차이나타운의 원조는 저희 인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천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의 관광지가 되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은 하나의 관광지가 좀 이쁜 차이나타운인데 네. 약간 이쪽 대림 쪽으로 가면 정말로 약간 그 진짜 차이나타운인가요? 그야말로 배드타운 같은 약간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다만 부동산을 많이 산다고 하는 게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뒷단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네. 치안적인 문제들이 네. 상당히 많이 뒷받침이 돼야 네. 정작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히 잠자리를 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네. 과연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버블 논란은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 왔던 논란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부동산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최근 2년간 코비드19가 이렇게 많이 번창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더더욱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마다 과도하게 통화량을 늘렸어요. 네. 돈을 많이 화폐를 많이 풀다 보니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모든 최근에 뭐 암호화폐 이런 자산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중에 당연히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 평균치에서 얼마큼 올라갔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고 네. 여기에 이제 그 하역고에 불을 지핀 것처럼 과도한 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결과가 거꾸로 가버렸어요. 맞아요. 부동산 규제가 계속 20몇 번째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싸서 못 사고 맞아요. 거래량이 많이 줄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누구 하나 해피하지 못한 네. 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시장의 흐름에 잘 맞는 그런 좀 그 정책으로 다시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같은 규제 일관도로만 갔을 때는 부동산 결코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네. 또 생각됩니다. 이제 뭐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평균치에서 올라가는 상승세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뭐 한국보다 월등하게 빠른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각국마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 휴젤 지분의 인수전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현재 이 참여자들 어떤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휴젤 기업 혹시 두 분 아세요? 아니에요. 휴젤이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이에요? 이름을 자체를 몰라서 그렇지. 어떤 기업이죠? 여성분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면 보톡스, 네. 필러 만드는 회사예요. 그 휴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은 보톡스와 그 필러를 그 납품하는 회사고요. 네. 네.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글로벌 회사는 엘러간이라는 회사인데 휴젤이 거의 엘러간과 이제 그 엘러간 필러로 유명하죠. 필러로 유명하죠. 네. 거기에 대항마로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국내 K 뷰티의 선두주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젤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5년 내 그 톡신 시장이라고 하죠. 이 보톡스라든가 이런 시장을 네. 톡신 시장이라고 하는데 매출을 1조 원을 달성할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M&A 시장에서 그 휴젤의 대주주인 베인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약 44%라고 합니다. 네. 휴젤 인수전에는 GS 컨소시엄이 또 이번에도 어제 GS 컨소시엄이 어디서 나왔죠, 우리? GS 리테일. 리테일 네. 6.25 인수하는데
GS가 상당히 요즘 공격적으로 M&A에 상당히 많이 큰 손으로 부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GS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요. 골드만삭스 운영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린드먼 아시아 등과 3자 연합을 구축해서 네.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중국 사모펀드,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부펀드 등 4자로 구성된 펀드들도 오고요. 이 외에도 삼성그룹, 신세계, SK, LG그룹에서도 휴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큰 초대여 M&A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만큼 휴젤의 글로벌 전략이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글로벌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매출액은 지난해 2,110억 원, 네. 근데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한다 그래요. 네. 중국의 톡신 규모 시장이 약 1조 7,500억 정도 규모이기 네.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외에도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시장에 대한 진출 채비를 지금 거의 다 마쳤다고 해요. 네. 네. 미국의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는 약 27억 달러 규모, 약 3조가 넘는 규모고요. 유럽은 12억 달러, 1조 5천억 정도 규모고요. 네. 이런 시장에서 각 국가들마다 FDA를 잘 통과가 되면 엄청난 1조가 아니라 5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또 국내 증시에서 이슈가 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 이 관련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또 유명함도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상장될 때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때 10만 원대에서 상장이 되냐, 30만 원대에서 상장이 되냐 등등 상당히 많은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동종 업계인 셀트리온이라든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너무 과도하게 네. 삼성 브랜드 힘만으로 과도하게 평가가 된 것이 아니냐 네. 시장의 우려가 많았었는데 보란 듯이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가장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2분기에 영업이익만 1,668억, 네. 3개월 동안 매출이 아니에요. 1,668억을 벌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5.7%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출소를 하면서 모더나와의 관계를 또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모더나와의 관계를 풀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모더나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우리 또 면역 건강까지도 네.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요즘 다시 우리 K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바이오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삼성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제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7만 전자가 됐잖아요. 삼성전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희비가 같이 있죠, 삼성그룹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고공행진. 또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하락 국면이다 네. 때문에 이제 7만 전자, 5만 전자까지 가지 않나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가 양대축이고 지금 사업이 지금 21세기에 맞는 정말로 국가에도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당장 슈퍼 사이클 자체가 좀 침체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삼성 반도체 시장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네. 바이오 시장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류가 계속 건강과 수명과 편리성을 찾고 네. AI와 인공지능이 가고 있는 이상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바이오 사업은 앞으로 더더욱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네. 매수 타이밍일까요? 모르겠어요. 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난 상반기에 많이 좀 실적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하반기는 아직 상반기만큼은 실적이 못할 거다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느긋하게 더 좀 감안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좀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어제 서른바이오가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모더나를 품은 서른바이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가 항일 방문한 직후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장주가 되면서 바이오 시장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유가증권 시장에 바이오 테마가 또 다시 만들어졌어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서린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네. 그런 큰 에너지가 원동력이 돼서 이런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건 서린바이오가
그 뭐 특별히 호재가 있거나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가 네. 이제 같이 이정 부회장이 출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그 공급 물량이나 일정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린바이오가 한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했다는 실적이 있어요. 네. 그게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저는 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인바이오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바이오젠의 흥행도 코로나 이슈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징 주주 대부분 다 제가 바이오 회사들만 이렇게 꼽아왔는데요. 네. 요즘은 다시 이제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네. 이게 백신과 관련된 특히 백신 회사들 중에서도 모더나와 관련된 회사가 네.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당히 많이 주가 상승세들이 맞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로 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스프레이를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 10% 인바이오젠이 상승을 했어요. 인바이오젠은 하인바이오라는 회사의 대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인바이오의 나젤 스프레이 그 코로나 백신 예방에 네네. 개발 기대감 때문에 인바이오젠이 대주주가 10% 상승을 했는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여러 투자자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네. 제가 그 지난 3월인가 그 하인바이오를 집중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하인바이오가 제가 취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인바이오젠에서 고소를 했어요. 하인바이오 대표를. 김홍렬 대표에 대해서 고소를 성동경찰서에 했는데 네.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 부분 횡령, 배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하인바이오가. 네. 뭐 고소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입수를 해서 살펴보니까 고가 외제차, 뭐 자기 개인 빚을 채무로 변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네, 또 상당히 네, 있다 네. 보니까 모럴 해저드가 아니냐. 바이오 기업이 K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는 이런 틈을 타서 네. 거액의 펀딩을 받고 개인 호화로운 사생활로 변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겪고 주주들 간에 상당히 많은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봉합이 돼서 네. 앞으로 하인바이오가 더 좋은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근데 에이지, 이제 화이자, 모더나, 얀센까지 좀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층만 맞을 수 있게 초반에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에이지가 물량이 남아 도는데 그에 비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백신 접종자들이 없어서 에이지가 많이 폐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 어린 층도 에이지를 맞을 수 있다, 맞아라라고 좀 권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혈전 관련해서 걱정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네. 거면은 애시당초에 왜 처음에 맞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지금 백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수급 물량이라든가 그런 네. 일정에 대해서도 좀 그 정책적인 사전에 그 바이오 그 전문가들이 많이 좀 그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모든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백신을 맞고 싶냐면 모더나를 그렇습니다. 찾아요. 네, 이게 mRNA 방식 중에서도 델타 변이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네. 모더나를 대다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얀센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이제 검증이 되고 있지만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적고 네. 물백신이 아니냐는 상당히 많은 의혹들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더 좋은 주사, 더 성능이 우수한 그 백신 맞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정부는 지금 빨리 모더나 측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잘 해서 모더나의 백신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그 K바이오의 그 성적표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한간에 또 소문으로는 화이자랑 모더나를 이렇게 교차로 접종을 했을 때 네. 더 오히려 백신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런 네. 확률이 더 높다. 예방률이 높다. 예방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제가 의료 관계자들을 이렇게 그 만나 뵀는데 네. 그게 아직 정확하게 그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건 아니죠. 의견들이 네. 분분해요. 네, 네. 그래서 뭐 교차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의료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네. 정의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카더라 이런 내용만 듣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백신을 네.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기에는 네,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이승익 편집국장님과 함께 블록체인 이슈 또 국내 주요 기업들과 유가 증권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블록체인 나우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또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건데요. 그전에 저희 투자고지하고 넘어가야죠.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의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 주식 얘기도 했으니까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저희는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